13장은 안정화 정책과 총수요 총공급입니다. 안정화 정책을 스테빌라이제이션 팔러시라고 하고 13장에서는 우리가 앞서 11장, 12장에서 연달아 봤던 IS 커브와 이어서 이제 모니터리 팔러시 커브, 그다음에 필립스 커브를 종합적으로 다 하나의 틀로 묶어서 총수요 총공급,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거시경제 현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통화정책 준칙과 총수요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 통화정책의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Monetary Policy Rules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떠한 준칙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배운 단기 모형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이 바로 IS 커브고요. GDP 갭은 이자율 갭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총 수요 충격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MP 커브, 모니터리 펄러스 커브를 봤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필립스 커브를 살펴봤었죠. 12장에서. 12장에서의 필립스 커브는 GDP 갭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이제 포지티브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여기에서 이제 에타라고 하는 것을 AS 샥 혹은 총 공급 충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선 이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제 단순히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선택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의 통화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실질 이자율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모니터리 팔러시 룰을 우리가 가정을 할 텐데, 우선 통화 정책의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제가 이제 영어로도 표시를 했고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말로 뭐 제 나름대로 번역한 거여서요. Set of instructions that determines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for a given situation that might occur in the economy.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통화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매뉴얼 혹은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룰이라고 하는 것이 준칙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종의 공식 포뮬라 혹은 뭐 지금 제가 표현했듯이 어떤 매뉴얼, 그러니까 체계적인 방식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율이 몇 퍼센트이고 GDP 갭이 몇 퍼센트일 때는 실질 이자율을 몇 퍼센트로 설정을 해라라고 하는 일종의 매우 구체적인, 그러니까 스페시픽한 그런 공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반적으로 경제의 어떤 상황, 주어진 경제 상황, 경제 여건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제 GDP 갭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통화정책 준칙은 일종의 시스터매틱한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뭐 다양한 형태의 뭐 금리 정책 혹은 뭐 유동성 정책, 뭐 화폐 유동성 공급 정책, 뭐 공개시장 조작 정책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자율 정책에 국한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자율 정책, 금리 정책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시경제학에서는 통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특별한 형태의 공식을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이고, 이러한 형태의 공식을 우리가 준칙이라고 부릅니다. 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가정하는 통화 정책의 준칙은 실질 이자율 갭이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 갭을 선택하는 것인데, 바로 중앙은행이 공표한,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퍼블릭에게 공표한 물가 수준 목표율이 있습니다. 타겟 레이트 오브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파이스타가 바로 중앙은행이 이제 공표한, 그쵸, 뭐 퍼블릭에게 공표한
목표 수준 물가 상승률이고요.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2% 플러스 마이너스 0.5% 포인트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물가 수준 목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앙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물가 관리 방안의 하나의 형태고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어떤 식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는 뭐 다양한 수단과 방법과 뭐 도구들이 존재할 텐데 다양한 전략들도 존재할 것이고요. 한국은행과 다수의 중앙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형태의 이제 물가 안정 하나의 이제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고요. 각 국가마다 중앙은행은 몇 퍼센트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할 것인지를 이제 퍼블릭에게 공표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통화정책의 준칙은 실제로 실현된 물가 상승률이 타겟 레이트과 얼마만큼의 괴리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자율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래서 T 시점에 실현된 물가 상승률이 타겟 레이트보다 높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중앙은행이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 수준보다 물가 상승률이 상승했기 때문에 더 높아졌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 통화정책 준칙에 따르면 실질 이자율을 인상하는 그러니까 이자율 갭을 플러스로 유지하는 이러한 정책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1%포인트만큼 상승한다면 현재 물가 상승률이 타겟 레이트보다 1%포인트만큼 상승한다면 예를 들어서 타겟 레이트이 2%인데 실제로 관찰된 물가 상승률이 3%라고 한다면 1%포인트만큼의 괴리가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통화정책의 준칙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반드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냐면 여기에 fee라고 부릅니다. fee를 곱한 값만큼의 이자율 갭을 유지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fee가 예를 들어서 뭐 1.5라고 한번 해볼까요? fee가 1.5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목표율보다 타겟 레이트보다 1%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실질 이자율 갭을 1.5%포인트로 유지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관찰된 인플레이션율 파이T가 타겟 레이트보다 1%포인트 높다면 이러한 준칙을 채택하고 있는 중앙은행은 실질 금리를 자연 이자율 혹은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fee 퍼센트 포인트만큼 인상할 것이고 그래서 실질 이자율 갭은 플러스가 되겠죠. 반대로 현재 인플레이션율 파이T가 타겟 레이트보다 1%포인트 낮다면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은 실질 금리를 R바보다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fee 퍼센트 포인트 인하하는 금리 정책을 채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준칙을 반드시 따른다고 우리가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칙에 포함된 fee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중앙은행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민감도 혹은 반응 계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ee의 값이 크면 클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혹은 뭐 물가 상승률을 목표 수준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에 굉장히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그 통화정책 준칙이 정말로 나타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형태의 단순한 통화정책 준칙은 원래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면 그러니까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테일러 준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존 테일러라고 하는 이제 거시경제학자가 일종의 이제 제안한 서제스트한 테일러 룰인데요. 어떤 준칙인데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 그 단순한 형태의 통화정책 준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실질 이자율을 이렇게 왼쪽으로 넘기면 바로 이자율 갭이 되고요. 물가 상승률 똑같고 여기에는 이제 뭐가 추가로 들어가 있냐면 GDP 갭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반응하는 것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반화된 형태의 통화정책 준칙이 이제 마지막 이퀘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우리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단순한 형태로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조정하려고 할 때 물가 상승률만을 고려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준칙과 관련해서 실제로 존 테일러가 1990년대 중반이쯤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1990년대 중반에 이제 어떤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존 테일러의 논문에 따르면 그 논문이 발표되는 시점으로부터 이전 한 20년 기간 동안 실제로 중앙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금리 정책을 했는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변하고 그 다음에 GDP 갭이 변할 때 중앙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그러니까 금리를 얼마나 인상하고 혹은 금리를 얼마나 인하했는가 이런 데이터를 쭉 모아서 분석을 했더니 실제로 이러한 그 형태를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90년대 중반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요.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고, 실제로 중앙은행이 어떤 준칙을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런 준칙을 채택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포뮬라가 있어서 현재 물가 상승률이 타겟 레이트보다 몇 퍼센트 포인트 뭐 상승했으니까 우리가 금리를 몇 퍼센트 포인트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스페시픽한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발표되던 시점으로부터 한 20년 전 데이터를 분석한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포뮬라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 그러니까 정말로 중앙은행이 어떤 포뮬라를 가지고 통화정책을 한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존 테일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 테일러의 사실은 뭐 굉장히 이론적으로 혹은 뭐 뭔가 이렇게 대단한 컨트리뷰션 뭐랄까요?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에 있어서 이론의 영역을 이렇게 막 프론티어를 개척했다든가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사실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굉장히 그 간단 명료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포뮬라를 이제 존 테일러의 이름을 붙여서 테일러 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과 GDP 갭에 적당한 이제 가중치를 두고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수행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GDP 갭은 빼고 실질 이자율이 인플레이션율에만 또 지우면 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인플레이션 레이트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 준칙과 이제 총수요에서 두 번째로 총수요 곡선을 한번 도출해 볼 텐데, 총수요 곡선은 두 가지 식을 가지고 두 가지 식을 결합해서 우리가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은 IS 커브고요. 두 번째 식은 모니터리 팔러스 커브인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바로 테일러 준칙을 단순화한 그냥 뭐 편의상 테일러 준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GDP 갭에는 전혀 가중치를 두지 않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테일러 준칙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테일러 준칙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테일러 준칙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리 팔러시 룰은 테일러 준칙에서 GDP 갭에 반응하지 않도록 가정한 조금 특수한 형태, 단순화된 형태의 테일러 준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특별한 설명이나 특별한 언급 없이 그냥 이 통화정책 준칙을 테일러 준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테일러 룰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로 이제 합의를 했으니까 뭐 일방적 합의죠. 제가 그렇게 부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필요할 때면 그때그때 이게 왜 테일러 준칙이라고 왜 이걸 제가 테일러 준칙이라고 부르는지는 그때그때 또 필요하면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테일러 준칙과 IS 커브를 결합해서 우리가 총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도출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판에 한번 도출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 지금 13장에서 빈번하게 활용하게 되는 두 개의 커브가 하나는 총수요 곡선 AD 커브고 다른 하나는 총공급 곡선 AS 커브입니다. 그래서 AD 커브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IS 커브를 한번 표현해 보면 GDP 갭은 AD 샥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자율 갭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니터리 팔러시 커브 우리는 테일러 준칙 단순화한 테일러 준칙을 사용할 텐데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이자율 갭은 바로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T시점의 인플레이션율과 바로 타겟 레이트, 중앙은행이 퍼블릭에게 공표한 지키기로 약속한 물가상승률을 파이스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제 결합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머니터리 팔러시 룰을 이렇게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S 컵을 다시 한번 써보면 총수요 충격 마이너스 B에 이제는 여기에 fee 파이 T 마이너스 타겟 레이트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총수요 충격입니다. 총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aggregate demand curve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AD 커브 혹은 총수요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IS 커브 11장에서 IS 커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충격을 총수요 충격 AD 샥이라고 부르자라고 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충격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AD 곡선에까지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그냥 IS 커브의 이제 충격을 이야기를 할 때 IS 샥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이걸 우리가 AD 샥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로축의 GDP 갭 수량 변수니까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가격 변수를 표현하는 것이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이니까 우리가 그 컨벤션을 따라서 가로축의 변수가 공교롭게 이렇게 왼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림을 조금 더 쉽게 그리려면 이제 왼쪽에 세로축의 변수를 남겨두고 가로축의 변수를 이제 오른쪽에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왼쪽에 인플레이션 레이트 파이 t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오른쪽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수요 우선 GDP 갭과 자 이걸 이렇게 B 곱하기 F의 물가상승률 이 텀을 왼쪽으로 넘겨주고 이제 GDP 갭을 반대로 이쪽으로 넘겨주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B 곱하기 F의 파이 T 마이너스 파이 스타 그 다음에 총수요 충격 마이너스 GDP 갭이 될 거고요. 이제 양변을 B, F로 나눠주면 되겠죠. 양변 나눠주면 파이 T 마이너스 타겟 레이스인 1 나누기 B, F의 총수요 충격 빼기 1 나누기 B, F의 GDP 갭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한 단계만 더 거치면 이제 왼쪽에 파이 T만 남겨놓고 싶으니까요. 물가상승률만 타겟 레이트 파이 스타를 오른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파이 스타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다 됐겠죠. 파이 T는 타겟 레이트 그 다음 마이너스 GDP 갭부터 쓰겠습니다. GDP 갭 플러스 B의 총수요 충격 이게 바로 세로축 변수를 왼쪽에 쓰고 가로축 변수를 이제 오른쪽에 표현한 AD 커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AD 커브는 GDP 갭을 왼쪽에 썼던 AD 커브도 한번 다시 여기다가 써보죠. 사실 앞으로는 우리가 GDP 갭 그러니까 이식보다는 사실 이런 형태의 총수요 곡선을 우리가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총수요 둘 다 총수요 곡선이죠, 그렇죠? 그림을 그릴 때는 자, 이게 조금 더 유용하고요.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이게 사실 조금 더 유용합니다. 때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한 걸 사용하면 되겠죠. 자, 우선 총수요 충격이 없다고 하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결국 총수요 충격은 AD 커브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총수요 충격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보시면 이게 세로축의 변수 파이 t, 그 다음에 이게 절편이 되겠죠. 절편. 자,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0이 있고요. 절편 파이 스타 타겟 레이트, 중앙은행이 퍼블릭에게 약속한 물가 상승률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1/b p가 기울기니까요.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한번 해보죠. 다시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는 1/b phi 마이너스가 돼요. 이게 바로 총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GDP 갭, 세로축은 물가 상승률 평면에 우하향하는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게 바로 AD 커브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AD 커브를 표현할 수도 있고, 세로축의 변수 파이 t를 왼쪽에 써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그림을 이제 그림판에 그렸던 것이고요.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면 경기 침체가 되고, GDP 갭이 플러스가 되면 경기 과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그림을 축을 그러니까 원점이 여기 오도록 세로축과 가로축이 이제 원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그림을 안 그리고요. 축을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렇게 축이 있는 것이죠. 세로축은 이렇게 있고 가로축은 이렇게 있는 건데, 세로축을 이렇게 왼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전히 원점이고요. 세로축만 오른쪽으로 이동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 커브를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GDP 갭이 0일 때 반드시 물가 상승률 수준은 이제 파이스타가 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러니까 앞서 표현했던 AD 커브를 그대로 사용해 본다면, 자, 이런 AD 커브를 우리가 처음에 도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수요 충격은 일단 0이라고 두고요. 왜냐하면 총수요 충격이 있으면 AD 커브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거든요. 이제 왜 그런지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총수요 충격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만일 GDP 갭이 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GDP 갭이 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T 시점의 물가 상승률이 타겟 레이트가 같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합니다. T 시점의 물가 상승률이 타겟 레이트가 같아졌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어떤 정책을 시행하게 되냐면, 모니터리 팔러시는 이거잖아요. 테일러 준칙은 우리가 이런 형태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따르면 T 시점의 물가 상승률이 타겟 레이트가 같다면, 그렇다면 이자율 갭을 0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자율을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에서 유지하는 통화 정책을 실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장기 균형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만일 인플레이션율이 타겟 레이트가 같아진다면 중앙은행은 실질 이자율 갭을 0으로 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GDP 갭은 0이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T 시점의 물가 상승률이 타겟 레이트가 같다면, 그렇다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GDP 갭은 0이 된다는 뜻입니다. 뭐 조금 더 이어지는 부분에서 얘기를 제가 할 테니까요. 자, 총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경제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현재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GDP 갭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물가 상승률 수준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 GDP 갭을 마이너스로 가져간다는 거고요. 우리가 AD 커브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을 찍고 여기가 타겟 레이트, 그 다음에 여기가 GDP 갭 제로였었어요.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중앙은행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GDP 갭을 마이너스로 끌고 갈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시경제를 리세션으로 끌고 갈 거란 뜻입니다.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타겟 레이트보다 낮다면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경기를 과열시켜서 GDP 갭이 플러스가 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지나치게 높다면 우리 볼커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굉장히 높다면 테일러 준칙에 따라서 중앙은행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이 준칙을 항상 따르는 거니까요. 테일러 룰에 의하면 물가 상승률이 타겟 레이트보다 현저히 높아진다면 이자율 갭은 더 커질 거예요. 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이자율 갭이 플러스가 된다. 그리고 더 큰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T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더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투자가 위축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GDP 갭이 실현되는 거니까 중앙은행은 일련의 메커니즘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은 이러한 테일러 준칙을 채택하고 있고 IS 커브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뜻은 인플레이션율이 파이 t가 어떠한 값으로 실현이 됐을 때 중앙은행은 반드시 어떠한 GDP 갭을 선택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파이스타를 넘어섰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자율을 끌어올려서 GDP 갭을 마이너스로 가져가는 것이죠.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물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낮다면 그렇다면 이자율을 낮춰서 다시 말하면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낮아지도록 금리 정책을 시행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GDP 갭이 플러스가 되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D 커브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수준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어떠한 단기 GDP, 어떠한 GDP 갭을 선택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만약에 T 시점의 물가 상승률이 타겟 레이트보다 높았어요.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어떤 점을 선택하냐면 이러한 마이너스 GDP 갭을 선택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높여서 당연히 이자율을 끌어올리겠죠. 테일러 준칙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투자가 줄어들어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어서 만일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타겟 레이트보다 떨어진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테일러 준칙에 따라서 이자율을 떨어뜨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투자는 증가해서 GDP 갭은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총수요 곡선은 바로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단기 GDP다 혹은 GDP 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총수요 곡선이 언제 이동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총수요 곡선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IS 커브와 테일러 준칙을 결합해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의 변수인 물가 상승률을 왼쪽에 쓴다면 이렇게도 쓸 수 있었죠. 이제 앞서 총수요 곡선을 조금 나이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총수요 충격을 0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제는 총수요 충격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충격이 발생했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총수요 충격이 정확히 1%만큼 발생했다면 엡실론 t가 1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절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총수요 충격이 제로였을 때는 절편이 단순히 타겟 레이트 오브 인플레이션이었지만 총수요 충격이 1%만큼 발생한다면 그러면 이제 절편이 타겟 레이트 더하기 요 앞에 있는 값만큼이겠죠.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자, 최초의 충격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충격이 제로였을 때 AD 커브는 이제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over B fee인 커브였었어요. 일단 우리는 이제 직선의 형태를 가정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형태의 총수요 곡선이었었는데 만일 총수요 충격이 1%만큼 발생하면 이제 이게 절편 사실 세로축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로축이 이렇게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편이 이거였었는데 이제 절편이 뭐로 바뀌냐면 타겟 레이스에다가 총수요 충격으로 인해서 원 오버 B fee만큼 절편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절편이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해야겠죠. 그래서 정확히 이 거리가 바로 1 나누기 B fee만큼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로축으로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총수요 커브를 총수요 곡선을 다시 한번 제가 써보면 총수요 충격 마이너스 B fee의 물가 상승률이었습니다. 물가 상승률 갭이겠죠. 인플레이션 갭, 파이티 마이너스 타겟 레이트. 자, 여기에서 총수요 충격이 지금 1%만큼 발생했으니까 원래는 충격이 없었더라면 반드시 0인 점을 지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충격이 1%만큼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가로축으로 1%만큼 이쪽은 GDP 갭이고 퍼센트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1%만큼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 점은 정확히 뭐에 대응하냐면 가로축은 GDP 갭이 1%이고 세로축은 여전히 파이스타에 해당하는 그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으로 읽으면 정확히 총수요 충격의 크기만큼 이동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11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총수요 충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총수요 충격이 1%만큼 발생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AD 커브는 이제 위쪽으로 이동한다, 혹은 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세로축의 절편이 1 오버 B fee만큼 상승하게 되고 가로축을 따라서 읽는다면 정확히 충격의 크기인 1만큼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는 1%만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총수요 곡선의 이동 현상은 자, 바로 타겟 레이트이 달라질 때예요. 타겟 레이트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퍼블릭에게 약속했던 목표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인상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하하는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겠죠.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중앙은행이 경제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원유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요. 2000년,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다소 뭐 어느 정도 그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조정 기간이 있었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가 끝난 이후에도 굉장히 높은 그 물가 상승률을 보였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기 동안 중앙은행이 굉장히 애를 먹었었어요. 특히 한국은행이 당시에 그 물가 상승률 목표가 타겟 레이트를 맞추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 타겟 레이트보다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이 위쪽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타겟 레이트를 높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조정 범위를 넓혔고요. 0.25% 포인트에서 관리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레인지 안에도 물가 상승률이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뒷받침이 잘 안 되면 특히 이제 원유 가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그 상승 국면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면 국내 물가 상승률도 그것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타겟 레이트를 인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앙은행이 목표 수준을 인상하는 경우 그렇다면 이제 총수요 곡선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총수요 곡선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다 표현해 보면 자, 파이 t는 타겟 레이트 마이너스 B fee의 GDP 갭이라고 썼고요. 이 경우에는 총수요 충격을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충격이 없을 때에도 AD 커브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이고 싶은 거니까요.
최초의 타겟 레이시 2%였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절편이 2%인 여기를 지나는 곡선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이 타겟 레이트를 2%에서 3%로 상향 조정한다면 당연히 절편이 전보다 큰 값을 갖게 됩니다. 2%에서 3%로. 그래서 이렇게 AD 커브가 바깥쪽으로 혹은 뭐 위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타겟 레이트를 떨어뜨린다면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1%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레이트 타겟 레이트를 1%로 그럴 일은 없어요.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1%가 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사실 좀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1%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1%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냐면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좀 많이 있긴 있는데 제가 무턱대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1%로 낮추는 것은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 그냥 1%로 낮추는 경우를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로 낮춘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절편이 떨어질 테니까 AD 커브가 그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타겟 레이트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AD 커브는 이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연히 AD 커브는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총공급 곡선인데요. 총공급 곡선은 총수요 곡선과 달리 그냥 필립스 커브를 우리가 총공급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기의 총공급 곡선이 바로 필립스 커브고요. 그래서 필립스 커브는 앞서도 간단하게 얘기했었지만 기업이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 가격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조정을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바로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필립스 커브고요. 그래서 제가 프라이스 세팅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12장에서 필립스 커브를 그릴 때는 세로축에 이제 델타 파이 t를 많이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분, 증감 이렇게 델타 파이 t를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파이 t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공급 충격이 없을 때 우리가 앞서 필립스 커브에서 이러한 얘기를 몇 번 했으니까요. AS 샥이라고 하는 것은 필립스 커브 자체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선 AS 샥을 총 공급 충격을 일단 0이라고 두고 AS 커브를 한번 그려보죠. 자, 우선 파이 t는 세로축에 있는 변수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에 있는 변수 GDP 갭 YT 해시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파이 t-1이 절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베타가 기울기가 되겠죠. 베타는 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필립스 커브 혹은 총 공급 곡선 AS 커브는 이제 우상향하도록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래서 절편이 파이 t-1이고 기울기는 바로 베타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혹은 총공급, 총수요 모형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AS 커브고요. AS 커브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필립스 커브에서 온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총 공급 곡선의 절편은 바로 전기의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절편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AS 커브가 조정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AD 커브에서는 절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총수요 충격 같은 것도 이제 절편을 바꾸는 요인이 되지만 사실상 타겟 레이시라고 총수요 충격이 없다면 타겟 레이시 절편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타겟 레이시 바뀌지 않는 한은 총수요 충격이 없을 때 AD 커브는 사실 커브 자체가
움직일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AS 커브의 경우에는 충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율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S 커브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게 될 테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 지난기의 물가 상승률이 필립스 커브, AS 커브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지난기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세로축을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그림을 계속해서 그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S 커브를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야 되냐면 지난기 인플레이션율과 GDP 갭 제로 여기를 지나야겠죠. 왜냐하면 총 공급 충격이 없을 때 GDP 갭이 제로였다면 이번 기의 물가 상승률은 반드시 지난기의 물가 상승률과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겠죠. GDP 갭이 제로라면 반드시 이번 기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기의 물가 상승률과 같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갭이 0일 때 당연히 총 공급 충격은 없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타는 제로고요. GDP 갭이 0일 때 파이 t는 이번 기의 물가 상승률은 반드시 지난기의 물가 상승률 파이 t-1과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사실상 조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고 여기에서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AS 커브에는 이제 지난기의 물가 상승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총 공급 충격이 없을 때 GDP 갭이 0이라면 물가 상승률, 이번 기의 물가 상승률 파이 t는 지난기의 물가 상승률 파이 t-1과 같아져야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세로축의 절편은 파이 t-1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인플레이션율 파이 t가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기로 넘어갔을 때 AS 커브가 이동하겠죠. 이제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기의 인플레이션율이 2%였어요. 자, 그러면 총 공급 충격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AS 커브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지난기 물가 상승률이 2%였으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베타의 GDP 갭에서 지금 이제 GDP 갭도 1%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번 기에 GDP 갭이 1%가 됐어요. 그렇다면 경제가 어느 정도 과열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려고 할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기에 실현되는 물가 상승률은 파이 t는 이번 기에 실현되는 물가 상승률은 지난기의 인플레이션 레이트 2%에다가 총 수요가 늘어난 정도, GDP 갭만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헷갈리시죠? 총 수요가 늘어난 만큼이라는 표현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AS 커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총 수요 얘기를 하면 이제 헷갈리시잖아요. 그 말 잠깐 잊어버리시고 T 시점에 GDP 갭이 1%만큼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기업들은 가격 조정에 반영을 해서 결과적으로 T 시점에 실현이 되는 인플레이션율은 지난기의 인플레이션율 2%에다가 이번 기에 실현된 GDP 갭의 베타만큼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 시점의 물가 상승률은 2 더하기 베타 %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만일 T 시점의 물가 상승률이 2 더하기 베타 %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T 플러스 1기로 갔을 때 이제 필립스 커브, AS 커브는 다른 형태를 갖게 됩니다. T 플러스 1기의 총 공급 곡선은 이제 이렇게 생겼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T 플러스 1기의 총 공급 충격은 여전히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기의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T 플러스 1 시점에 간 거니까 전기의 물가 상승률은 바로 2 더하기 베타 %잖아요.
그래서 2 더하기 베타 퍼센트를 여기에 써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겠죠. AS 커브의 절편이 이제 더 이상 2%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T 시점의 물가 상승률이 2 플러스 베타로 형성이 된다면, 베타 퍼센트로 실현이 된다면, 뭐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2 플러스 베타 퍼센트로 실현이 된다면, 그러면 T 플러스 다음 기로 넘어가서 T 플러스 1기가 되었을 때 총 공급 곡선의 절편은 더 이상 2%가 아니겠죠. 이건 2%였지만 얘는 더 이상 2%가 아니라 2 플러스 베타 퍼센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AS 커브는 이 점을 지났겠죠. 2%와 GDP 갭이 0인 이 점을 지났지만, 그 다음 기가 되면 절편이 2 플러스 베타 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단기 거시경제의 변화라든가 정책의 효과를 간단하게 분석을 할 때 총 공급 곡선에 바로 직전 시기에 인플레이션율이 들어간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비교적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제는 최초의 정상 상태,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의 개념을 이용하면 최초의 정상 상태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가정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라모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균형 성장 경로, 밸런스드 그로트 패드에 있었다라고 가정해도 좋습니다. 그 밸런스드 그로트 패드는 모든 거시경제 변수들이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모든 거시경제 변수들이 같은 증가율로 증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서로 조금씩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보통은 이제 그러한 상태, 성장률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상태가 바로 밸런스드 그로스 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정상 상태 혹은 BGP에 있었기 때문에 타겟 레이트과 같은 수준이었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점까지 T-1기까지 먼 과거로부터 너무 먼 과거는 아니고요. T-1기까지 물가 상승률은 타겟 레이트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정책을 아주 잘 운용해서 실제로 실현됐던 물가 상승률이 타겟 레이트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초의 정상 상태에 있었을 때 이제 AS 커브를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자, 만일 T 시점에서도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지금 뭐 스테디 스테이트 혹은 뭐 균형 성장 경로상에 있으니까 당연히 T 시점에서의 물가 상승률도 타겟 레이트가 같아지겠죠. 왜냐하면 GDP 갭이 여전히 제로니까요. 그래서 T 시점에서도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하지 않고 GDP 갭이 0이라고 한다면 T 시점의 물가 상승률은 이제 목표율과 같아지고, 그렇다면 T 플러스 1기로 넘어갔을 때 총 공급 곡선은 여전히 같은 절편을 갖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 시점의 물가 상승률이 절편의 역할을 하는데, 그 인터셉트의 역할을 하는데, 인터셉트가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파이스타로 일정하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동일한 형태의 AS 커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간단하게 어떻게 이걸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 단기 균형의 개념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균형이 바로 숏런 이퀄리브리엄이고요. 그러니까 단기에 어떠한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거시경제가 조정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GDP 갭이 더 이상 제로가 아니고 물가 상승률도 더 이상 타겟 레이트에 머물러 있지 않은 상태가 나타나겠죠. 근데 시간이 변해가면서 조금씩 조정이 나타날 텐데, 그런 조정이 나타나는 모든 단계 과정이 다 균형 상태라고 이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게 균형 상태가 되는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는 그 시점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이제 우리의 분석의 모형은 두 개의 이퀘이션으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총수요 곡선이고요. AD
커브고, AD 커브는 말씀드렸듯이 IS 커브와 테일러 준칙을 가정한 통화정책 곡선을 결합해서 얻은 것이고, AD 커브를 읽을 때는 반드시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GDP 갭이 얼마인가, 이런 형태로 AD 커브를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S 커브인데, AS 커브를 읽으실 때도 똑같이 읽으시면 돼요. AS 커브는 GDP 갭이 얼마일 때 기업들의 가격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서 실현되는 물가 상승률이 몇 %인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D 커브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 AS 커브도 필립스 커브와 똑같은 인터프리테이션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GDP 갭이 땡땡 %일 때 기업들의 가격 결정에 따라 실현되는 물가 상승률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장기 균형 상태 혹은 steady state, BGP 이런 이제 상태를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T 시점에 총 수요 충격도 없고 총 공급 충격도 없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충격을 다 지워버릴 수 있겠죠. 이렇게 충격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AD 커브는 정말 하나의 곡선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S 커브도 또 하나의 곡선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T-1기의 인플레이션은 타겟 레이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T-1기까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아주 잘 수행을 해서 물가 상승률이 이제 타겟 레이트과 거의 비슷한 수준, 근접한 수준에 도달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D 커브와 AS 커브는 두 개의 방정식, 그 다음에 두 개의 미지수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연립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two equation, two unknowns입니다. two unknowns. 그 다음에 two equation이겠죠. 그래서 뭐가 unknowns냐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GDP 갭, T 시점의 GDP 갭은 얼마이고 T 시점의 물가 상승률은 얼마인지, 바로 AD 커브와 AS 커브가 만나는 점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자, 보시면 그림으로 먼저 한번 보죠. 자, 이게 바로 AD 커브고요. AD 커브가 어떻게 생겼냐면 YT 햇은 바로 마이너스 BP의 파이 T 마이너스 파이 스타고요. 총수요 충격은 없습니다. 총수요 충격이 있으면 이게 바로 총수요 충격의 크기만큼 총수요 곡선이 이동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장기 균형 상태인 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총수요 충격은 0이라고 두고 있는 거고요. 가정하고 있는 것이고, 총 공급 곡선은 파이 t는 파이 스타 이전 시기까지의 물가 상승률은 타겟 레이트가 같았다는 뜻입니다. 더하기 베타의 GDP 갭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려놓고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달성되는 것처럼 이제 거시경제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찾아보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이 바로 균형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AD 커브, AS 커브를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제 AS 커브를 AD 커브에 대입하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균형을 찾을 수 있는데, 제가 그림판에 한번 따로 해보겠습니다. 자, AD 커브가 이렇게 생겼고요. 자, AD 커브는 GDP 갭은 마이너스 BP의 인플레이션 레이트 갭과 같고, AS 커브는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기업들의 가격에 대한 의사 결정에 따라서 GDP 갭을 적당히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의 가격에 반영을 합니다. AS 커브를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타겟 레이트를 왼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파이 t 마이너스 파이 스타가 되고 B의 GDP 갭이 돼요. 자, 그러면 이 AS 커브의 결과를 AD 커브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AD 커브는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YT의 햇은 마이너스 BP의 이제 여기에 베타
YT 햇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식을 풀기 전에 잘 생각해 보면 왼쪽에 GDP 갭이 있고 오른쪽에도 GDP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때야 되냐면요. 반드시 GDP 갭이 0일 때에만 이 등호가 성립을 합니다. YTH이 반드시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점까지 물가 상승률이 타겟 레이스를 유지했고, 그 다음에 이번 시점 T기에 총 수요 충격도 없고 총 공급 충격도 없다면,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전 시점까지 GDP 갭이 0이었던 거고요. 장기 균형 상태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T 시점에도 장기 균형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우선 GDP 갭은 0이 되고, 그럼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될까요? 파이T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AS 커브를 다시 한번 제가 써보면 파이T는 타겟 레이 플러스 베타의 GDP 갭인데, T 시점의 GDP 갭이 0이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T 시점의 물가 상승률은 이번 기에도 타겟 레이트가 같아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GDP 갭은 반드시 0이어야 되고, 그리고 AS 커브로부터 T 시점의 인플레이션율은 바로 목표율인 타겟 레이트 파이스타와 같아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T-1 시점까지 장기 균형 상태 혹은 뭐 정상 상태 또는 BGP에 있었다면, 그리고 T 시점에 총 수요 충격이라든가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T 시점에도 여전히 장기 균형 상태, 정상 상태 또는 BGP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균형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 균형에서 물가 상승률은 파이스타, 타겟 레이트가 같고 GDP 갭은 제로가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이용해서 거시경제 현상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이벤트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인데, 원자재 가격 상승을 우리가 총공급 충격이 발생한 경우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업의 가격 결정과 관련해서 비용 상승 충격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업들은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의 가격을 인상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러한 현상이 이제 AS 커브 혹은 이제 필립스 커브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앞서 필립스 커브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총공급 충격으로 해석을 할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율을 중앙은행이 높이는 경우, 세 번째는 총수요 충격이 발생한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인데요. 자, 원자재 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들은 당연히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총 공급 곡선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충격인데, 우리가 그 충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장기 균형 상태 혹은 뭐 정상 상태 BGP에 있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총 공급 충격에만 있기 때문에 총 수요 충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총 수요 충격은 그냥 빼버리고 앞으로 영원히 이제 0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총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또 조금 있다가 총수요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시 뭐 총공급 충격이 또 증폭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의 충격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거시경제의 경기 변동을 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거시경제는 또 어떠한 점으로 수렴해 가는지, 어떻게 조정이 되고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충격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거시경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격을 동시에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총공급 곡선에 발생하는 총공급 충격은 기본적으로 일시적이다라고 가정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뜻은 한번 딱 나타났다가 이제 사라지는, 혹은 뭐
여기에서는 뭐 temporary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충격은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번 충격이 온 다음에 그 다음 기에도 충격이 조금 남아서 지속적으로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요. 우선 여기에서는 temporary한 샥에 관심을 갖고 그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급 충격은 이제 1기에 한 번 발생하고 2기부터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총 공급 곡선이 이동할 텐데 1기에 한 번 이동한 다음에 2기부터는 그 충격이 사라지면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총 공급 곡선의 절편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직전 시점에서의 물가 상승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기에 충격이 발생한 다음에 2기가 돼서 모든 충격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총 공급 곡선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까지는 장기 균형 상태에 있었으니까요. 1기의 총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표현할 수 있고, 여기 총수요 곡선을 우리가 제로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쓰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공급 곡선은 연기까지 장기 균형 상태에 있었고, 물가 상승률은 타겟 레이트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이 스타라고 제가 표시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일기에 이제 총 공급 충격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림에서 총 공급 곡선이 우선 이동할 거예요.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0기까지, 그러니까 충격이 1기에 발생하는 거니까 0기까지는 장기 균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GDP 갭은 제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파이스타였습니다. 0기까지 그랬고요. 이제 1기로 들어서자마자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해서 총 공급 곡선이 이제 위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AS 커브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베타의 GDP 갭, 그 다음에 플러스 총 공급 충격인데, 자, 이게 0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편이 더 이상 파이스타가 아니라 파이스타 더하기 총 공급 충격이 되겠죠. 그래서 1기가 되면 총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총 공급 곡선은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훅 올라가 버려요. 이게 바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겠죠. 그러니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막 발생해서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여러 가지 막 압력이 발생해서 기업들이 가격을 계속해서 이제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압력이 프레셔가 경제 내에 계속해서 발생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조정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최초의 균형에서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물가가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압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에서 사실 이 점으로 이동해 갈 것 같지만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총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 갈 거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떠한 압력이 발생하냐면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이제 이때부터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게 되면 테일러 준칙에 따라서 한번 여기 써보겠습니다. 테일러 준칙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었죠. 총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총 공급 곡선이 위쪽으로 올라가 버렸고 경제 내에 상당한 물가 상승 압력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테일러 준칙에 따라서 중앙은행은 실질 이자율을 인상하는 정책을 시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 갭이 플러스가 되면 IS 커브에 의해서 이제 투자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1기의 GDP 갭은. 그래서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점이 바로 이 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물가 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 레이트에만 반응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건 사실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있냐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 이제 굉장히 낮은 저인플레이션 상황에 사는 그 우리들은 이해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뭐 독일 사례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1960년대, 70년대의 인플레이션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독일 사례는 뭐냐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그러니까 그 나치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직전에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있었는데 그 1차 세계 대전 때문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권 말기로 가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돼요.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지고 나치 정부가 들어서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유럽이라든가 몇몇 국가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실상 이제 공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세계 경제를 그 이끌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도 뭐 비슷한 상황이었었습니다. 뭐 한 2000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는 적어도 한국도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정부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생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정권이 불안정해질 만큼 그런 사실 어마무시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좀 저는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인플레이션 레이시 이제 3%가 채 되지 않는 세상에서만 살아 보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굉장히 그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채택하는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극도로 혐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여기 GDP 갭은 없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테일러 준칙에는 GDP 갭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테일러 준칙에는 GDP 갭이 없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중앙은행은 GDP 갭,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가 상승률은 기필코 잡겠다 이런 의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물가 상승률만 그 타겟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어떤 점을 선택하게 되냐면 이제 총수요 곡선을 따라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도록 이자율을 끌어올릴 것이고요. 결국은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니까 투자가 줄어들어서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제 이 점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기의 균형에서 형성되는 물가 상승률은 충격만큼 물가 상승률이 충격만큼 상승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총 공급 곡선은 이만큼 상승하지만 경제 전체에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경제를 그러니까 리세션으로 끌고 감으로써 이러한 프레셔를 상당 부분 해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AS 커브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지우고 얘기를 한번 더 해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왜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에는 그렇게 막 간과하면서 물가 상승률에만 매달리는가? 우리가 테일러 준칙을 이렇게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테일러 준칙이 아니라 여기에 뭐 GDP 갭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 더 덜 공격적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덜 어그레시브한 그런 이자율 정책을 채택하겠죠. 우리의 이제 테일러 준칙의 형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의 압력은 이만큼 발생해요.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경제를 리세션으로 끌고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이러한 충격이 최초에 발생했지만 중앙은행이 경제를 리세션으로 끌고 감으로써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이 돼요. 그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투자 수요가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소비는 이자율에 반응하도록 우리가 설계하진 않았습니다만 현실 경제에서는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높이면 이제 소비도 위축이 되고 투자도 당연히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GDP 갭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기업들은 이 그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받지만 동시에
수요가 위축이 되면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면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격을 그만큼 인상하려고 하는 프레셔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격 인상 프레셔가 크게 나타나지만 여기에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한 프레셔를 이제 해소하는 기능을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S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물론 이제 원샷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조금 더 뭐 직관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일기에 형성되는 물가 상승률은 파이 1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DP 갭은 Y1 해수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1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제 우리가 2기로도 가봐야겠죠. 직관적인 이해는 한번 제가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같은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7쪽의 슬라이드 내용은 제가 이제 실제로 일기 균형을 계산해 본 건데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 수요 곡선, 총 공급 곡선, 이게 총 공급 곡선이잖아요. 총 공급 곡선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 수요 곡선 주어져 있을 때 이게 바로 총 수요 곡선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식을 잘 풀면 우리가 앞서 그림에서 봤던 일기 균형 파이 1과 GDP 갭 Y1 햇을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본 건데 한번 뭐 시간 되실 때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경기 변동 과정에서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건 뭐 넘어갈게요. 네, 시간이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기 균형 이렇게 한번 찾아볼 수 있고 그림에서 다시 한번 제가 여기다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이제 AS 커브가 위쪽으로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 형성되는 균형은 여기죠. 여기서는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바로 Y1 해시고 물가 상승률은 여기가 타겟 레이트입니다. 타겟 레이트보다 높은 이제 파이 1이 돼요. 그래서 단기 균형의 의미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율이 파이 1으로 주어졌을 때 중앙은행은 어떤 GDP 갭을 선택하는가 바로 AD 커브상의 한 점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1기에 실현되는 물가 상승률은 파이 1인데 그때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GDP 갭은 반드시 AD 커브 상에 있는 점이니까 이렇게 따라서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파이 1으로 실현이 되면 반드시 중앙은행은 GDP 갭을 Y1 햇으로 선택한다 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GDP 갭이 Y1 햇이 되면 기업들은 이제 가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가격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실현되는 물가 상승률이 파이 1이다. 이것이 바로 단기 균형의 의미입니다. 정리해서 보면 인플레이션율 파이 1이 주어졌을 때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GDP 갭 Y1 햇 당연히 수요곡선, 총수요곡선상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GDP 갭이 Y1 햇으로 주어졌을 때 기업들에 의한 가격 조정 결과 실제로 형성되는 인플레이션율도 바로 파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같아지는 상태가 바로 단기 균형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죠. 한번 뭐 그림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텐데,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결과적으로 일기 균형은 E1이란 말이에요. 자, 일기 균형은 E1입니다. 그러면 단기 균형의 의미는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파이 1으로 주어졌을 때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GDP 갭은
y1 해시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총수요 곡선상에 있는 점이니까 총수요 곡선은 우리가 그렇게 읽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어진 인플레이션율에서 대해서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GDP 갭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관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당연히 그러면 첫 번째는 성립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AS 커브 상으로도 우리가 똑같이 읽어야 됩니다. GDP 갭이 Y1 해시 되었을 때 이제 AS 커브를 한번 보시죠. 자,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GDP 갭이 Y1 해실 때 이제 AS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해실 때 YS 커브를 따라서 읽었더니 인플레이션 레이시 파이 1이 됐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말씀드렸듯이 GDP 갭이 경제 전체의 수요 상태가 전반적인 총수요의 상황이 Y1 햇과 같다면 기업들은 가격을 조정하겠죠. 가격 결정 능력이 있습니다. 모노폴리스틱 컴피터티브한 어떤 시장을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을 가정한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조정을 할 것이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율이 결정이 될 텐데 바로 그렇게 결정된 인플레이션율이 파이 1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점도 총 공급 곡선상에 있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 균형은 이 둘이 같아질 때 단기 균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기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제 2기, 3기 그다음에 시간이 충분히 흐를 때 어떠한 점으로 수렴해 가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의를 하는 것이 저는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쭉 스케줄을 봤더니 우리가 기말 시험을 따로 보지 않으니까 한 번 더 강의를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강의를 하고 이번 학기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